오늘은 닛산의 도시 일본 요코하마에서 촬영했던 영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닛산 본사 쇼룸, 니즈모 오모리 팩토리, 요코하마 공장 게스트홀, 그리고 헤리티지 컬렉션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요코하마 닛산 투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14년 일본에서 카이신샤라는 자동차 공업사가 설립됩니다. 회사 주요 투자자 3명의 이니셜을 따서 DAT 나토라는 자동차를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던 회사죠. 1931년 일본 거대 재벌 중 하나였던 아이카와 요시스케가 이끄는 닛산 콘체른에 인수되고 2년 뒤 모기업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익히 아는 닛산 자동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닛산은 니폰 산교, 즉 일본 산업의 줄임말입니다. 완전 단순하죠. 아무튼 그 닛산이 1933년 당시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요코하마입니다. 때문에 닛산의 주요 시설들도 요코하마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닛산 본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닛산 차종들을 체험할 수 있는 갤러리가 본사 1층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닛산 갤러리 쇼룸은 기본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차종만 20여 대가 넘어갈 정도로 대규모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 목적의 경차나 소형차부터 고성능 GTR 그리고 리프 등의 전기차까지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혹은 가족들과 차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한국에선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토요타나 닛산에서 마련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차종들을 구경하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꽤 부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현대모터 스튜디오나 기아 360 같은 공간들이 많이 생긴 지금은 그렇게까지 부러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닛산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으니 바로 일본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는 제법 일찍 시작된 브랜드의 역사죠. 전시관 뒤편으로 길게 이어진 역사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닛산이 과거 어떻게 빛을 발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터스포츠 얘기도 있습니다. 1992년 데이토나 24시 우승을 거둔 얘기도 적혀있는데 프로토타입 경주차 R91CP와 300ZX 터보가 참 인상적이었던 대회였어요. 98년 르망24시 종합 3위를 거두고 받은 트로피도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240G로 우승한 1971년 482 랠리, 그리고 일본 국내외 투어링카 선수권에서 맹활약한 GTR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니셜 D에서 R32 GTR을 불패의 R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 그룹A 레이스의 성적과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닛산 역사의 한 축을 기대고 있는 페어레이디 Z와 GTR. 지난 2019년은 GTR과 페어레이디가 각각 5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였죠. 50주년 기념 모델에 적용되는 데칼은 모터스포츠 헤리티지와도 연관이 꽤 깊습니다. 페어레이디 Z에 들어간 패턴은 북미 SCCA C 프로덕션 내셔널 챔피언을 거둔 BRE 닷선 레이싱 팀의 240G 리버리에서 따왔고, GTR의 패턴은 70년대 일본 스포츠카 그랑프리에서 활약한 KPGC10 스카이라인 GTR, 일명 하코스카 레이스카 리버리에서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기틀을 닦은 페어레이디 Z, 일본에서 기틀을 닦은 GTR, 이 두 모델의 초기 활약상을 기억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닛산이 내세우는 나름 하나의 서브 브랜드긴 하지만 슬슬 후속작을 낼 때가 되지 않았는지 싶습니다. 그래 GTR 당신 말이야. Z도 신형이 나온 마당에 전시차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에서 인피니티 Q50으로 판매됐던 V37 스카이라인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피니티 Q60에도 들어갔던 VR30 DTT 엔진이 들어간 400마력짜리 최상위 그레이드에는 400R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 이름은 과거 닛산 R33 스카이라인 GTR의 니스모 스페셜 튜닝 버전에 붙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쇼룸 한쪽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특별 전시를 하는 공간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방문 당시에는 몇 대의 특별한 스카이라인 GTR들이 있었습니다. 켄과 메리의 스카이라인이라는 광고 카피로 일명 켄메리 GTR이라는 애칭이 붙었던 2000 GTR. 미국차 영향을 받은 직선적이고 쭉 뻗은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죠. 그 옆에는 R33 GTR이 있는데 생김새가 뭔가 더 우락부락하죠. 1995년 닛산이 GTR로 르망24시에 참가하기 위해 유럽에서 딱 한 대만 제작한 GT1 인증용 자동차, 니스모 GTR LM입니다. 튜닝 모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습으로 완성된 자동차라는 건데, 이때 당시 르망24시 GT1 클래스 참가 요건이 반드시 한 대 이상의 시판차를 등록해야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옆으로는 1998년 전일본 GT 선수권에 출전한 펜조일 GTR, GT500 레이스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레이스를 했었던 베테랑 선수 카게야마 마사미와 F1 출신의 에릭 코마스가 몰고 드라이버 챔피언과 팀 챔피언 모두를 따냈죠. 엔진 출력의 증대와 공력 성능 개선으로
시즌 초반 라이벌들을 크게 앞서며 우위를 점한 것이 인상적이었던 레이스카였습니다. 전 일본 GT 선수권 레이스에서 거듭난 현재의 슈퍼 GT. 여기서 오피셜 군안차로 활동했던 닛산 페트롤은 SGB가 가지는 강한 토크로 트랙에서의 군안 활동이나 견인 등 다양한 목적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터스포츠 경험으로 만들어진 닛산 페토리 튜너이자 퍼포먼스 브랜드 니스모의 차들 역시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닛산이 포뮬러2에 참가를 선언하면서 함께 공개한 전기 레이스카 리프 니스모 RC. 겉모습은 리프지만 탄소 섬유로 구성한 3분할 바디로 처음부터 제작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라고 봐야죠. 이때 당시만 해도 닛산이 자체 전기 레이스 시리즈를 만드나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감감무소식입니다. 페어레이디 Z 니스모나 GTR 니스모도 물론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고 싶은 것도 분명 있지만 사실 미니밴 모델인 세레나라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소형차 노트의 니스모 버전은 과연 기본형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둔 건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니스모를 들여다보기 위해 조금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요코하마역에서 KQ 전차를 타고 나마무기역으로 갑니다.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공장 부지 건물들 사이에서 눈길을 끄는 널찍한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니스모의 본사죠. 일정 주기를 가지고 레이스카나 니스모 버전 시판차를 전시하는 니스모 쇼룸, 그리고 GTR의 메인터넌스와 튠업, 보증 수리 등을 총괄하는 오모리 팩토리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쇼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쪽 벽에 1998년 르망 24시 종합 3위를 기록한 닛산 R390 GT1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닛산 본사에서 봤던 그 트로피의 주인공으로 제규어 XJR9 등의 레이스카를 제작했던 톰 윌킨쇼 레이싱과 니스모의 합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이 차 역시 GT1 카테고리 출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판차가 출시된 바 있었죠. 쇼룸 실내는 니스모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일본 모터스포츠계 레전드 대선배인 하세미 마사히로와 호시노 카즈요시, 슈퍼GT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츠다 츠기오와 로니 퀸타렐리, 그란투리스모 아카데미 출신의 얀 마덴보로 등 닛산을 대표하는 레이싱 드라이버들의 헬멧도 보이고요. 일본 모터스포츠의 큰 축을 담당하는 닛산인 만큼 화려한 우승 경력을 보여주는 여러 트로피도 보입니다. 전 일본 GT 선수권부터 시작해서 R35 GTR이 처음 투입된 2008년 종합 우승, 호주 베서스트 12시간 내구 레이스 우승 트로피도 보이네요. 여기서 우승한 니스모 글로벌 팀이 인상적인데 전 세계에 분포된 닛산 드라이버들에게 다양한 시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해요. 드라이버들 헬멧도 있는데 오버롤, 그러니까 슈트가 없으면 좀 허전하죠. 와, 우승 기념 포스터에는 선수들 사인까지 되어 있어요. 하나만 갖고 싶다. 이 배지들은 닛산이 랠리 무대에서 활약한 역사를 담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사파리 랠리겠죠. 닛산은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총 7차례의 사파리 랠리 우승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클래스 우승까지 포함하면 9번이나 됩니다. 이쪽은 R35 GTR 엔진들이 있어요. 양산형에 들어가는 VR38 DTT, 그리고 슈퍼CT GT500에 들어갔던 VRH34A 레이싱 엔진이 함께 전시 중입니다. 독립 스로틀이 참 매력적이죠. 이제부터 니스모 쇼룸에 전시 중인 차를 둘러볼 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차입니다. 얼핏 보면 기본형 R34 GTR 같지만 사실 이 차는 니스모에서 19대 한정 제작한 Z튠 모델이에요. 니스모 노하우를 총동원한 최강의 GTR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사고 일정 주행거리 이하의 R34 중고차를 엄선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0대까지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엄선 기준에 맞는 20번째 중고차를 구할 수가 없어서 19대째에서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존재하죠. 기존 R34 엔진의 배기량을 늘리고 레이스용 부품까지 더한 결과 500마력에 육박하는 최고 출력이 나옵니다. 당시 판매 가격은 1억이 넘어갔다고 하니 웬만한 슈퍼카 못지않은 셈이죠. 그 옆에 서 있는 R35 GTR은 일본 슈퍼시티 GT500 클래스에 출전하는 레이스 사양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활약했던 스펙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챔피언의 숫자 1번! 실제로 이 GTR은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챔피언이라는 명예로운 전적을 갖고 있죠. GTR GT500은 2008년 데뷔 후 지난해까지 13년간 현역으로 달리면서 그 형태가 크게 바뀐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2008년 데뷔 사양이 무척 낮은 차체 형태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디는 2014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때 당시 독일 DTM과의 규정 통합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설계를 도입했다고 해요. 댐퍼나 리어인 같은 부품은 DTM과 공통 부품을 사용하기도 했죠. 엔진 규정도 바뀌면서 앞서 소개했던 V8, VRH34A 대신 직렬 4기통 터보 기반의 NR20A 엔진을 새로 장착했다는 점도 특징이겠네요. R35 GTR은 일본 국내는 물론 글로벌 레이스 출전도 무척이나 적극적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GT3 레이스였죠. 이 차는 2017년 블랑팡 내구 레이스 시리즈,
벨기에 스파프랑코샹 24시에 출전한 GTR 니스모 GT3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제외하면 원판과 크게 달라진 GT500과는 달리 GT3는 그런대로 양산차의 형태를 많이 간직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외형만 같고 나머지는 완전 다르다는 점에서는 뭐 GT500과 똑같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드라이버 라인업이 인상적인데요. 닛산 전속 드라이버인 치오 카츠마사와 그란투리스모 아카데미를 통해 실제 레이스에 데뷔한 루카스 오도네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닛산을 대표하는 넘버 23번은 일본어 발음이 닛산이라 불리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죠. 닛산의 스파24시 도전은 19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그랜저와 대우르망을 섞은 것 같이 생긴 차도 일단은 스카이라인인데 GTR은 아니고 R31 GTS R이에요. 레이스 사양을 기반으로 만든 고성능 버전이라는 점에서는 GTR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닛산 자회사인 NME, 닛산 모터스포츠 유럽에서 제조한 경주용 차로 1988년 앨런 그라이스와 윈 퍼시가 타고 유럽 투어링카 선수권에서 경쟁했습니다. 스파프랑코샹에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닛산 팀 멤버인 안데르스 올로프손까지 합류해 3명에서 달렸고요. 종합 6위를 차지했어요. 뒷창문에 붙은 사륜 조향 시스템 하이카스의 라벨이 눈에 띄는데 레이스 사양에도 하이카스가 적용됐을까요? 이게 정확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규정상으로는 아마 적용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프랑스에 르망 24시가 있다면 미국에는 데이토나 24시가 있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를 24시간 동안 주행하는 레이스인데요. 닛산은 1992년 R91CP로 이곳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F1 다음으로 빨랐다고 알려진 그룹 C 스포츠카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죠. 3.5L V형 8기통 VRH35Z 엔진은 레이스에서는 680마력, 퀄리파잉에서는 무려 1000마력까지 발휘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닛산이 그룹 C 레이스에 출전하기 시작한 게 1983년부터였는데 사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셰시까지 직접 만든 건 90년대가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롤라나 마치 같은 경주차 제조사의 셰시에 엔진을 얹은 방식으로 레이스에 참가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R91CP의 데이토나 우승부터 시작해서 후계기 R92CP의 전일본 스포츠카 선수권, JSPC 3년 연속 우승 등을 거뒀으니 자체 제작 셰시는 옳은 판단이었던 거죠. 니스모는 GTR의 스페셜 튜닝 엔진과 그 부품도 폭넓게 제공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흑배기 및 윤활계통 개선, 피스톤 등의 경량화 등 다양한 옵션들에 니스모의 오랜 노하우가 담겨져 있죠. 특히 RB26 엔진의 경우에는 튜닝이나 레이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N1 사양의 엔진 블록을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죠. 블록 가격만 1000만원이 넘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눈을 사로잡은 엔진이 전시 중이었으니 2002년까지 쓰였던 JGTC 전일본 GT 선수권 출전 사양의 RB26 TT 마침 여기에 특별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룹 A 투어링카 사양 R32에 들어가는 레이스 엔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RB26 엔진 기반이지만 둘의 차이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R32와 R34라는 차이도 있었겠지만 RB26 엔진의 원형을 간직한 채 레이스 튜닝이 된 그룹 A 엔진과는 달리 JGTC 사양은 기본적인 구조만을 가지고 원형과는 완전히 다른 엔진으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였거든요. 이 가장 눈에 띄는 건 윤활 방식인데 본격적인 레이스 엔진답게 드라이 썸프 윤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드라이 썸프라는 게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이 엔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판차 엔진에 달려있는 웨트 썸프 같은 경우는 엔진 요 밑에 오일 팬이라는 게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크랭크축이 돌아가면서 크랭크샤프트가 이제 오일을 직접 퍼 올리거나 하는 데 비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밑에 오일팬이 없죠. 오일팬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엔진을 저중심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오일팬 같은 경우는 오일팬 안에 오일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차량 쏠림이나 그런 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레이스카 같은 경우는. 근데 드라이 썸프는 엔진 오일이 별도의 탱크 안에 있고 별도의 작동 기구로 엔진 안에 오일을 쏴주는 느낌으로 윤활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레이스용으로 개발된 트리플 플레이트 클러치인데요. 보시면은 클러치판이 하나, 둘, 세 개 있다 그래갖고 트리플 플레이트 클러치라고 하는 건데, 얇고 가볍고 좀 더 작은 클러치를 이제 여러 개를 배치를 하면은 이제 엔진에 걸리는 회전 관성 같은 것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엔진 반응성이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변속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속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튜닝카나 이제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2개 혹은 3장 있는 클러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모리 팩토리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해서 직원과 GTR 오너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출입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가이드와 함께 쇼룸과 팩토리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니스모 본사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창문을 통해 GTR을 원 없이 구경하는 것도 가능하죠. 방문한 시점에서는 꽤 운이 좋았습니다. R34Z 튠, 400R, R32S 튠까지 니스모를 대표하는 GTR 컴플릿카를 한꺼번에 구경하고 왔거든요. GTR 오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탐낼 만한 튜닝 파츠와 굿즈들도 한쪽에 모여 있어요. 저 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지라 뭘 사올 엄두를 못 냈는데 GTR 지갑 갖고 싶다. 다음에 가면 하다못해 GTR 스티커나 배지 정도는 사볼까 싶기도 합니다. 관람의 끝은 지름입니다.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걸. 이렇게 니스모 본사까지 구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둘러볼 곳이 2곳이나 남아있어요. 분량상 그 2곳은 다음 시간에 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리들리였습니다. 또 봅시다. 안녕!